요즘 좀 멋있는 사람들, 힙한 사람들은 다들 기후변화에 신경 쓰는 게 약간 유행인가 보다. 이런 문화가 좀 퍼질 때 나라 전체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세계가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후변화 그런 신경 생각을 쓰는 게 진짜 인싸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예. 요즘도 인싸란 말 쓰나요? 예. 학교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이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하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과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청소년 두 분을 오늘 패널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대한민국 과학관계의 꽃이자 별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을 어떻게든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수능을 치른 19살 허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18살 박성희입니다. 뭐 뉴스만 봐도 세계적으로 진짜 이제는 정말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오지 않았나? 이런 거를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수능을 보면은 네. 수능 때부터 확 추워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한파라는 그쵸. 말이 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제가 수능장에 실제로 갔는데 제 앞자리에 계신 분이 반팔 티셔츠에 겉옷 하나 입고 오셨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구온난화가 우리 삶에 이렇게 확 오는구나. 저도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에 반팔 입고 학교 생활할 땐 또 벗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과연 겨울이 오기나 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실감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81년, 82년에 두 번 학력고사 봤잖아요. 그때 저는 장갑을 끼고 갔어요. 그때 손이 곱을까 봐. 네. 그런데 불과 한 40년 사이에 원래 장갑 끼고 갈 시대에 반팔 입고 가는 게 된 거잖아요.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후를 기억하고 있을까? 원래 기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위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가장 큰 충격이 인도 정부가 인도 농민들에게 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예. 왜냐면 잘못하면 밀 작황이 안 좋을 것 같아. 수출해버리면 우리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인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외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더 높은 값을 쳐주니까. 하지만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각 나라가 식량 문제를 걱정해야 될 만큼 기후위기는 심각해진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0년간의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한 해의 날씨가 좀 따뜻하다, 덥다, 뭐 춥다 이런 거는 그 해의 우연에 의해서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후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20년 평균 자료로 조사한 걸 보면 100년 전에 비해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이 여름철이 20일 이상 더 길어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변화는 약간 여름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여름철이 20일 더 는 것 같다? 이런 기준, 뭐 기후라는 것의 뭐 기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평균 기온이 5도와 20도. 겨울과 봄 사이의 경계는 평균 기온 5도. 그 다음에 봄과 여름은 20도. 또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가을이 되는 거고. 예. 또 평균 기온 5도 밑으로 떨어지면 겨울이 되는 거죠. 아까 여름 20일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일제 강점기랑 지금 비교해 보면 겨울은 한 20일 줄었어요. 그다음에 가을은 한 4일 줄고 보면 시원하고 추운 계절은 줄어들고 있고 덥고 따뜻한 계절은 늘고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1980년대에는 예전에 교실에서 난로 뗐잖아요. 예. 근데 석탄을 언제부터 배급하기 시작했냐면요.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배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쯤부터 겨울이 시작됐거든. 지금 학생 표정 보셨습니까? 교실에서 석탄을 나누고 그게 아니라 저희는 히터가 있기는 한데 네. 히터를 거의 10월 초부터 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쓰기를 이제 마무리한 지 거의 한 2, 3주 만에 네. 히터를 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10월 초에는 사실 히터를 트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틀어져 있는 거 보면 끄고 아니 이게 우리가 어떤 요 편차를 참기가 힘든 거예요. 딱 일정한 온도를 두고서 이거보다 조금 높으면 에어컨 틀고 조금 맞아요, 낮으면 맞아요. 히터 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욕망을 막 억누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우리는 이미 안락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참아라 하는 얘기는 되지가 않아요. 저도 안 되고.
계절에 대해서 기온의 차이를 이런 수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후 위기도 수치로 지금 설명이 되는 수준입니까? 평균 기온 1.5도 정도 이야기 많이 하죠. 파리 협정에 사람들이 사인할 때 파리 협정 지금 내용 읽어보면 평균 기온이 과거 대비 2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도록 하자라고 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서명할 때 2도 갖고는 너무 위험한 수치다. 1.5도로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1.5도를 달성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논란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지금 파리 협정의 조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 기온 2도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막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1.5도 선을 의식한 그런 표현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1.5도까지 과거 대비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지 우리가 좀 안전하게 큰 피해가 없도록 세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의 평균 기온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 이 1.5도 선 방어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뭐 금년 작년 보면 1.5도 넘은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문제인데 싶은 게 지금 닥쳐 있는 상황 그 정도가 현대의 기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왜 2도가 넘으면 안 되냐 이 얘기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2도까지는요 인간이 온도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2도가 되는 순간 온도는 확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많은 햇빛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반사돼서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빙하와 만년설 줄어들면 반사되던 에너지가 그냥 지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 처음에 차곡차곡 올라가서 꼭대기 가잖아요. 근데 확 떨어지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뭐 언제부터 생겨난 건가요? 이게 기후 변화를 나는 뭐 믿지 못하겠다. 기후 변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사람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최근까지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예. 기후 변화가 좀 최근에 나온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사실은 의외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는 꽤 좀 오래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깊이 연구된 것만 따져도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 예. 아니면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 아레니우스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오. 스웨덴의 과학자로 노벨상까지 수상하신 스판테 아레니우스라는 화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중에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130년 전, 120년 전 이때쯤에 뭐를 생각하셨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료를 많이 태우거나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변할 거다. 이거를 설득력 있게 당시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한 게 역사가 100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게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세기에 이거 처음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9세기에 유럽의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충격받았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화론 이런 거에 되게 충격 많이 받았었거든요. 옛날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번성해 있었는데 뭔가 조건이 바뀌면서 대멸종해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뭐 생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세상이 막 바뀌네 이런 거에 되게 사람들이 놀라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뭘 되게 걱정했냐면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빙하기가 또 한 번 오면 세상에 정말 큰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인류가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레니우스가 지구 온난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럭키비키잖아. 약간 이렇게 된 오히려 거죠. 아니 잠깐만. 빙하기가 올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여기 화석연료 팍팍 떼가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시키면 지구가 따뜻해진다고? 이거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100수십 년 전에 기후변화가 좋은 건 줄 알았던 시기에도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고 검증해 오던 것이 기후변화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출연하신 이 청소년 패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셨나요?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선 알고 있었지만 이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기후위기를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과 몇백 년 안 되는 시간 안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 바뀌었다면 앞으로도 사실 기후위기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자기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몇십 년 혹은 빠르게는 몇 년 안에 인식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약간 수능 상향 지원하시겠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 사고방식. 그러면 혹시 학생분들께서는 언제쯤부터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좀 몸소 느끼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 저랑 비슷한 또래 청소년분들이랑 예. 다 같이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코로나19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중학생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매일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가 갑자기 학교를 못 가고 거의 몇 개월 동안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좋은 네. 거 아닌가요? 너무 만나면 친구들을 못 만나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내향형이라서 예. 그 당시에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어.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학업이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학교를 못 나가니까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현실적인 고민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지구적인 현상은 왜 생긴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19 때 막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기후 변화, 온실효과가 예.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요. 온실효과는 고마운 거였어요. 온실효과 덕분에 지구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따뜻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온실효과가 나쁜 게, 무서운 게 돼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기후 변화라고 했지 기후 위기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가 되게 과학적인 용어잖아요. 예.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기후 위기란 건 되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제쯤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2016년까지는 기후 위기란 말 쓰지 않았어요. 2017년 이후부터 기후 위기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 특히 2020년 들어서는 이제 대놓고 기후 변화란 말보다 기후 위기라고 더 많이 쓰죠. 옛날에 뭐 기후 변화와 인간의 미래 뭐 이런 제목의 강의를 했다면 요즘은 대놓고 기후 위기와 인간의 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기후 위기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무슨 근거로 했는데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다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후 변화라고 할 때보다 기후 위기를 할 때 더 동감을 해요. 무슨 변화야? 지금 한가하게 기후 위기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7, 8년이 크고 특히 최근 4년, 그중에 최근 2년은 정말 극단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이제 술렁술렁 할 때, 아, 우리 부장님 진짜 이산화탄소 같지 않냐? 뒤에서 부장이 듣고 있다. 형,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 부장님 때문에 이거 온실처럼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게 됐는데 이제는 아, 그게 지금은. 아니다. 야, 그러면 내가 서울 줄 알아? 나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란 거 아니야? 아, 야,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정말로 이게 궁금합니다.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주 작은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텀블러 쓰고 에코백 쓴다고 기후 위기가 극복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분야예요. 등어리가 가려운데 허벅지 긁고 있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거죠. 물론 플라스틱 줄이다 보면 이산화탄소 덜 발생하겠죠. 예. 하지만 줄어드는 양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 기후변화의 주 원인은 이산화탄소 메탄인데 어디서 나와요? 석탄 화력 발전소와 그다음에 가축이죠. 소, 양을 키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소의 트럼을 뱉으면 그 메탄이 기후 위기를 초래할 만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풀만 먹으면 살 별로 안 찌잖아요. 근데 소는 풀만 먹어도 등치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게 소화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은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라든가 그런 방법이 내장 속에 없거든요. 사실은 소도 없어요. 예. 근데 소는 이 몸속에서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그 미생물이 풀을 한번 싹 키게 한 다음에 그걸 쪽쪽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삭는 과정에서 메탄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소는 소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게 배출이 많이 되는 편이라 가지고 자동차 한 대 굴리는 거 정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온실 효과하고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소비하는 데서 발생하는 온실 효과가 대충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라는 용어는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는가부터 자료조사 같이 이제 좀 찾아봤었는데요. 예. 근데 그 용어의 이제 등장이 19세기였다는 것을 이제 보고 산업혁명으로 이제 발생된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으로 시작을 해서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화석연료를 쓰기 왜 시작했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석연료 쓰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석유, 석탄 줄여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되냐? 이런 약간 경제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편리한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경제는 항상 발전해야 되고 GDP는 올라야 되고 삶은 더 편리해져야 되고 그런 거에 너무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경제 성장 지수가 조금 줄어들어도 환경 보존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약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구라는 곳이 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구도 어떻게 보면 공유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구를 내 집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공유지처럼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나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친구들과 경쟁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 기후위기라는 게 오해도 있고 진실도 있습니다만 과연 진짜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멸종하겠어? 이런 의문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기후위기 진짜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대로 가면 멸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고생대 바다에 3억 년 동안 바글바글 됐던 사멸충이 왜 멸종했을까? 중생대의 육상을 1억 6천만 년 동안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 당시에 최고 포지션 아니더라도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 반드시 멸종했어요. 생물량이 많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가장 잘 적응했다는 거예요. 최고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잘 적응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멸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이라 그래요. 1950년부터. 근데 6번째 대멸종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대멸종이 3번째 대멸종일 텐데 그때도 5%의 종은 살아남았어요. 6번째 대멸종도 5%만 살아남으면 되지. 우리만 살아남으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지금 최고 포식자야. 알고 봤더니 생물량도 제일 많아. 지구 역사는 어떤 고래, 어떤 공룡도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주 좀 최적의 생명체인데 6번째 대멸종 때는 이거 통과하지 못하겠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대멸종에 관심이 있을 때 그때 과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이 6번째 대멸종이 길면 1000년, 짧으면 500년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1000년은 터무니없이 길고 500년은 말이야 과학자들이 시민들 겁들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해수면 온도 변화 보면요. 500년이 아니라 150년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인간도 결국 멸종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위기와 상관없이? 그럼요. 근데 사람 정도 되는 생명체처럼 한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적인 생명체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지금 근데 30만 년밖에 안 됐는데 몇백 년 있다 멸종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류라고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의 종의 수명은 충분히 살아야지 되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더 미룰 수 있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메탄 마구 쏟아내면서 우리가 자초한 위기란 말이에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은 자초한 위기가 아니에요. 화산이 터지든지 운석 부딪히든지 대륙 이동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쉬워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주범을 찾아야 되죠. 이산화탄소의 주범이 뭐예요? 석탄 화력발전소와 가솔린 자동차란 말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증가할 때도 한 멈칫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 멈칫하죠. 근데 이때 미국과 유럽은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통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좀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우리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광이나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풍력이나 이런 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고 전기를 만들고 차를 타고 다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거두어 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서 추가로 악화시키지만 말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 좀 소극적인 방식 아니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공격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러면 뭐 화석연료 좀 태워도 그만큼 더 빨아들이면 되니까 그게 화끈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같은데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을 쭉 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골라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저장하는 기술 이런 거야 온갖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되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0.04% 있어요. 어떻게 이것만 잡아내겠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걸 돌리는 과정에서 전기가 또 이거 예리한데? 그것도 사실 골치 아파요. 그래도 약간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거를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갖다 놓을 데가. 이산화탄소 빨아놓은 들어가지고 뭐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저장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십억 년 전부터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빨아들여가지고 알아서 저장까지 해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것이 지구에 자연적으로 이미 있습니다.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싹 다 해결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종이를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무를 좀 더 심어가지고 숲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일,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서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지금 세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좀 억울하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당연히 저는 그런 감정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 친구들이나 혹은 청소년 말고도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접하고 느끼는 감정이 분노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나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다 이렇게 지구가 망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노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잖아요. 예. 근데 감정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뭔가가 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 너무 싫어 하고 그냥 외면을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청소년으로서 이런 감정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감정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좀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학업에 지쳐서 아니면 개인의 이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감정들을 잊고 지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경각심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학교에서 자꾸 캠페인 하라 그러고 네. 아니면 대회에서 글 쓰는 것도 주로 이제 환경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그 교육들에서 이게 과연 진짜로 우리의 삶을 바꿀 정도로 위협적인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이게 좀 시작이 됐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반에는 경각심도 좀 적고 그다음 위기감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저희 세대보다도 약간 한 세대만 조금 지나더라도 좀 원망과 억울함을 직접 삶에서 느끼면서 더 크게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워낙에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도 많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마음도 참 많은 두 분이다 보니까 이 전문가 두 분께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유롭게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전 세계가 간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S전자 주가도 못 맞추는데 이걸 맞출 이건 수 맞추셔야죠. 저는 사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2도도 좀 무너질 것 같아요. 시간 문제라고 하면 너무 좀 야박한 말이지만 2도 선에서 점점 이렇게 위험해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점점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2도 정도 넘어서게 되면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폭우 이런 거에 의한 피해가 점점점 커질 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 못지않게 기후 재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구조하고 어떻게 재난을 방비할지 그에 대한 어떤 적응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예.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기후 정의거든요. 사실 이렇게 재난이 찾아오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기후 위기의 흔히 주범이라고 불리는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큰 피해를 입거든요. 예. 당장 집을 잃어버린다든지 먹을 게 없어진다든지 심지어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후 정의 측면에서 기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값이 확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내가 그랬냐? 아니요, 저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반바지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잘 살았어요. 똑같은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은 거예요. 지구도 추워진 지역, 더워진 적이 있고 홍수난 데 가뭄 난 데 있어요. 맞습니다. 같은 지역에도 부자 나라와 가난 나라 있고 그렇죠. 한 나라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세대 간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희님께서도 전문가 두 분께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구가 온실가스를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화끈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지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실가스를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어디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선 혹은 아까 말씀하신 용어를 빌리면 어떤 정의가 무엇이냐는 선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죠.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금년 초까지 통계로 봤을 때 700만에서 1000만 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잖아요. 인류의 멸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숫자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같은 게 세상에 또 온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선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멸종이라는 거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선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정의라는 선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선은 그거보다 굉장히 아래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0.02%였어요. 0.0에서 지금 0.042. 0.04에 복잡하게 0.04라 해봐요. 0.0에서 0.04로 겨우 0.02% 늘어난 거예요. 겨우 0.0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2배예요. 근데 만약에 그 0.06이 되고 0.08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온도가 2도, 3도 오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더워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항상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기후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기술이라면 아마 지금 전 세계 식량 생산이 지금보다 21%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옥수수는 7%, 벼는 6%, 쌀은 3%, 양이 줄어들어요, 생산량이. 이제 우리는 이제 태평성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식량 문제, 물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거냐. 더워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세계는 지금의 체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평화체도 깨지고 지금까지 식량 문제도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도가 42%예요. 곡물 작업도 25%밖에 안 돼.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사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식량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사올 수 있을까? 21세기 이렇게 초현대 시대, 과학의 시대에 잘못하면 먹는 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세계의 평화도 깨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구기후 팬클럽을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기후위기를 막는 방법 뭐가 좋을까요? 일상에서 제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메일 되게 잘 사실 확인을 그렇게 자주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이메일 같은 걸 계속 쌓아두게 되면은 그게 서버에 저장하면서 또 전기가 들어가고 쿨링하는데도 연료가 들어가요. 지금 막 휴지통에 막 1000 몇 개 쌓여있는 그 이메일 한 번씩 지워주는 것만으로도 참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 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꼭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실천을 했을 때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면 또 조금씩 큰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성취감을 좀 일상에서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각자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건 조금 힘들잖아요. 대신 이제 학생들의 장점은 가장 유대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시기가 학생 때인 만큼 옷 같은 것들도 뭐 플라스틱 재료를 기반한 것보다도 재활용을 이용한 옷 소비나 지갑들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 해서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 보는 게 학생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개개인이 약간 좀 티를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 안 끌고 나오고 뭐 지하철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괜히 좀 한다든지. 하루 요즘은 좀 멋있는 사람들, 힙한 사람들은 다들 기후변화에 신경 쓰는 게 약간 유행인가 보다. 이런 문화가 좀 퍼질 때 나라 전체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세계가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후변화 그런 신경 생각이 쓰는 게 진짜 인싸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요즘도 인싸란 말 쓰나요? 예. 학교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엔. 죄송합니다.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아서서지만 저는 뭐 개인보다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의식주에서 다 있어요. 첫 번째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한 10분의 1은 옷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데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덜 버려야 돼요. 덜 버려야 이산화탄소도 배출도 안 하는 거잖아요. 덜 버릴 방법이 뭐 있어요? 옷을 덜 사야 되는 거예요. 저 완전 모범 아닙니까 모범. 네. 예. 지나가실 때마다 저는 이 이 옷만. 옷 이외에는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옷 정말 중요하고요.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소고기하고 양고기를 점점 최대한 줄여보자. 여기서 좀 안 되네요. 소고기는 누가 사줄 때만 먹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서울 경기에 2천만 명이 모여 살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주 좋은 장치예요. 왜 그렇죠? 왜냐면 멀리 이동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2천 명이 사니까 대중교통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더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에너지의 3분의 1을 교통에서 쓰고 있거든요. 큰 나라처럼 띄엄띄엄 사는 데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5대 도시에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극복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참 이야기 나누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느끼신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의 총평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얘기는 항상 우울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호윤나 박성희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우리 할 수 있겠어. 우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거 체감을 좀 했냐면 요즘 주식 방송 뭐 이런 경제 방송 이런 거 보면 진짜 1시간이 뭐다 하고 기후 변화가 어째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전, 우리의 일자리 이런 거를 위해서도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시대를 마주하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그걸 벌써 다 이미 직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는 뭔가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주변에서 저희가 막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얘기를 꺼내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걸 보시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혹은 알았던 걸 다시 확인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들을 다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희망은 잃지 않고 감정의 밸런스를 잘 잡아가면서 나아가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더 큰 관심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예. 또 여기서 전문가분들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치 저처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해보면 좋겠구나라는 하나의 이제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위기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두 분과 청소년 두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저희 댓글창에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 제작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